자, 지그시 지문형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지문형. 지문형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4대 유형 가운데서는 제일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기출문제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형을 제일 좀 편한 마음으로 푸실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문형 중에도 공식형에서 우리가 보게 될, 아니면 조금 전에 봤었던 규정형 가운데서도 적용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산이 좀 요구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문형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을 다루는 게 아니면서도 내용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뭐 금액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법 규정 말고 다른 일반적인 인문사회학적인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문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난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어떤 단계별, 비율, 그 다음 이와 관련된 어떤 뭐 추가적인 정보,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방사선 피폭 같은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또 지문형의 확장 형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금액 계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금액이냐? 요거 이따가 그 예제 문제로 나올 건데 7급 예시 문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의 분배의 문제예요. 아까 상속세 혹은 상속 금액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규정 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22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지문형의 의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문형에 대한 구조, 한눈에 보기 파트도 사실 이거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언어논리 과목과 비슷하게 언어논리에서 내용일치 부합 여부 문제 푸는 방식과 비슷하게 글 읽고 그 글에 나와 있는 특정한 진술 내용들 혹은 어떤 정의적인 측면보다는요, 조금 더 이제 그 초점을 맞추자면 이와 같은 상황 판단 지문형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에서 선택지가 만들어지는가, 개념들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지만 보통은 시간 순서 아니면 인과관계, 크냐 작냐 이와 같은 비교 정보가 주로 선택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선택지나 보기로 이제 제시가 되었을 때 과연 올바르게 반영을 한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뭐 이해니 추론이니 적용이니 분석이니 이거 여기서는 굳이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차피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은 이 텍스트가 기본으로 제시가 되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그림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와 같은 지문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8페이지 이제 세부 유형으로 들어가서도 제가 여기서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거고요. 어떤 것만 조금 강조를 드리겠냐면 22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어진 정보와 다른 내용이 되는 경우, 즉 옳지 않은 선지 또는 보기가 되는 경우 중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유형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반대되는 정보입니다. 지문에서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선택지가 나와 있다. 이런 게 반대되는 정보. 상승인데 하강이라고 했다든가. 두 번째나 다른 내용으로 제시된다. 이것도 거의 뭐 반대되는 정보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10개 이상을 5개까지로 국무회의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뭐 뒤집힌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역시 안 맞는 다른 진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에 없는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없는 정보, 지문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패턴은 상황 판단에는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황 판단보다는 이와 같은 없는 정보 자체가 선택지에서 언급이 되거나 진술이 되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언어논리에 어떤 문제 유형에서 나오냐면 다음 중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혹은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의 질문이
발문에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일 때 실제로 보면 선택지 가운데 어떤 거는 그러니까 본문에 아예 언급도 안 된 내용이 선택지에서 그냥 갑자기 진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이거 본문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오히려 본문에 확실하게 언급이 된 건데 그거를 반대로 뒤집거나 아예 생뚱맞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어느 부분이 근거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심이 될 겁니다. 근데 본문에 아예 언급조차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오답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혹시 놓친 정보는 없는가? 괜히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고민은 전부 시간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어느 논리를 뭐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상황 판단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상황 판단에서는 이와 같이 본문에 언급 안 된 걸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진짜 예외적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너무 크게 고민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괜히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논리를 준비하실 때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229페이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아까 규정형 문제를 풀 때도 살펴봤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지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진술을 웬만해서는 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좀 많았죠. 하지만 지문형으로 오게 되면 규정형과는 다르게 말을 바꾸는 즉 패러프레이징 말 바꾸기라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너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너무 쉬우니까 약간 압축을 한다던가 구체화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추상화나 구체화의 방식으로 아니면 유의어 똑같은 개념인데 혹은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바뀐 용어를 가지고 선택지가 구성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230페이지의 그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박스의 표에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되게 길고 구체적입니다. 신고 접수한 날 이후에 사용액은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 전까지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일반화시켜서 진술하면 어떻게 오른쪽처럼 보상액은 시기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된다.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왼쪽처럼 설명이 쫙 돼 있었던 것을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시기에 따라 상이하다라는 식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더라도 충분히 잘 포함을 한, 잘 반영을 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상액은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선택지에서 왼쪽처럼 이렇게 구체화를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된 잘 반영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겠죠. 왜냐? 시기가 상이하다는 것의 방식이 꼭 왼쪽처럼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체화된 진술을 추상화시킨 게 크게 무리 없이 전부 포괄하고 있다면 그때는 충분히 이 선택지는 충분히 본문의 내용을 잘 반영한 거네 이런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수준에서의 패러프레이징을 잘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 기출을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나와 있는 뭐 적용, 분석 이와 같은 유형 부분 여기서는 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것들로 넘어가는가? 235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만 추가로 조금 살펴보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지문형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어떤 키워드들, 단초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짝 설명해 줬는데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단초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첨머리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정보를 분석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만 충실하다면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단어는 숫자, 시간, 반복되는 용어. 일단은 연도가 딱 봐도 지문을 딱 봤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제 큰 그림 형태로 봤을 때도 각 문단별로 서로 다른 그 다음 연도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구만. 그러면 그 연도에 해당하는 사건들, 연도에 일어났었던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 이런 식으로 연도와 해당 문단의 사건이 연결되는 구조가 나오겠군. 이런 예측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런 숫자나 시간 같은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문형 문항에서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특정한 A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A 개념 자체의 정의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은 A와 B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상호 비교적 진술, 상호 비교형 정보가 보통 지문의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연결어와 뒤에 나타나는 단어를 봤을 때 뭐뭐와 달리, 뭐뭐와 같이 이런 비교형 진술 부분을 일단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밑줄 긋거나 기호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극단적인 진술, 최고, 최초, 가장 특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최초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꼭 체크하실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 다음 절대 이런 것도 절대 없다 부정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외 없다는 거죠. 예외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100%를 보여주는 진술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36페이지에 또 뭐 타자와의 관계, 포함 관계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꼭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연습하기로 바로 들어가서 237페이지에 있는 문제, 19년 민간교육자 기출문제, 요거는 크기가 그래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문제 다 푸시면 부적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죠.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그냥 일반적인 발문 스타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상이 있죠. 진지상을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라는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각각 아침, 낮, 저녁 구분되고 조수라 전에 밥 대신 죽을 주식으로 올리는 죽수라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수라는 진지상을 올리는 겁니다. 죽수라까지 포함한다면 4가지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라상은 2개의 상, 즉 원반과 협반에 차려졌다. 협반이 무슨 뜻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대요. 이런 2가지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문형의 텍스트 독해가 좀 익숙하게 이제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판단을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라상은 2개의 상으로 차려졌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수라상은 원반 플러스 협반의 협동구조 같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수라상은 원반이나 협반에 차려졌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진술 형태가 됐으면 수라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원반 혹은 협반으로 딱 포함이 된다고 결정을 못 짓겠죠. 지금은 2개의 상에 차려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라상은 무조건 상이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수라상마다 원반과 협반이 무조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볼 때는 정안되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두 번째 문단, 수라 전후에 반과상이나 미음상이 차려지기도 했는데 요거는 약간 간식 느낌이네요. 반과상은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다, 주다, 만다, 야다. 자, 이건 다가 붙습니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시기, 시간 순서 그대로 아침, 낮, 저녁, 그 다음에 밤 그대로죠. 그 다음 반과상은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찬과 후식류를 자기에 담아 한 상에 차렸고요. 미음상은 미음을 주식으로 하고 당연히 미음이 주가 되겠죠. 육류 음식인 곰과 후식류를 한 상에 차렸답니다. 자, 이 포함된 내용들이 선택지에서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돼요. 읽으면서 처음부터 그래, 반과상은 국수였지. 국수고 찬과 후식류가 어디에? 자기에 담긴다고 했지. 막 동그라미 치면서 그때 그 첫 번째 1회독 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입력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정 안 되면 그래 반과상에 뭔가 좀 달랐다. 반과상을 물어보면 그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될 요 경복궁 출발한 행차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상차림의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날에는 뭐 장소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좀 다양합니다. 조다반과 조수라, 주다반과 등등등. 이거 뭐 지금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겠죠. 선지를 보면서 바로 각각의 날짜별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판단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은 이 표를
다 해석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바로 선지 보면서 행사, 행차 둘째 날 보자. 수라, 반가, 반가. 혓바는 총 1회 사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레리오. 수라가 3번이나 있는데 수라는 무조건 원이죠, 원. 완이 아니고 원반과 혓반. 수라라고 붙어있으면 무조건 원, 혓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3번이나 있으니까 혓바는 3회 사용되었다. 에레? 정답이 너무 쉽게 도출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화성참이라는 것은 둘째 날에 쭉 갔던 곳인데요. 화성참을 쭉 봤더니 상차림에 미음상이 없네요. 미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미음 없으니까 주식이 미음인상은 차려지지 않았다. 맞는 설명이고, 뭐 하나만 더 보자면 3번 첫째 날과 낮과 둘째 날 낮에는 주수라가 차려지지 않았다. 낮을 표기하는 것은 이거 낮주자 썼죠. 그래서 주다반과 주다반과만 있지 주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약간의 추론도 조금 필요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는데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 예전에 지난 시간들에서 봤었던 유연근무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제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는 예전에 요거 본문의 일부분 가지고 거의 정답까지 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스타일 문제 다음에 나오는 245페이지가 이제 분석형입니다. 분석형이라는 것은 약간 좀 해석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의 정도가 아주 고차원적이거나 뭐 완전 새로운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아까 봤었던 이 지문형 문제 스타일의 어떤 사고의 과정 이것저것 막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할애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2명의 학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A 학자는 청소년들이 폭력성이 강한 이것도 뒷부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형태네요. 일단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를 청소년들이 자주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해지고 이것이 청소년 폭력 행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 방향성이 없던 청소년들인데 폭력성 강한 드라마를 자주 보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폭력성이 강해지고 이게 폭력 행위로 직접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텔레비전에서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왜? 이게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폭력성이 강하게 만들고 폭력행위에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비학자는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각각의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하지만 폭력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일삼는 드라마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애초에 폭력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폭력을 일삼는 드라마에 더 끌리는 것이지 이러한 드라마를 시청했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A학자처럼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뭐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대비 구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제 보기의 분석 내용을 보죠. 기억. A의 주장에 따르면 텔레비전에서 폭력물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드라마 자체가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 자체가 폭력행위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인 거죠. 그 원인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청소년 폭력행위 증가도 줄어든다고 A학자의 논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억은 충분히 가능한 분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들은 여성 청소년들보다 폭력물에서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 남녀의 성별 구별은 A 학자든 B 학자든 둘 다 없었습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알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니은은 아예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 판단을 못합니다. 왜? 이 성별 구분은 아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물음표. 물론 결과적으로는 틀린 진술이 될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이런 스타일로 상황 판단에서도 어쩌다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지문에서 분석,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를 언급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물을 자주 본다는 것은 강한 폭력 성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폭력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폭력을 있었는 드라마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 따랐을 경우에 뭐가 무엇에 대한 원인이 됩니까? 폭력 성향이 있는 게 이와 같은 폭력물이라고 이제 치환했죠. 폭력이 있었는 드라마가 폭력물이 된 겁니다. 뭐 큰 문제 없이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이 폭력물을 찾아보는 행위에 대해서 얘가 원인이 되는 거죠. 잘 설명했죠? 폭력물을 찾아본다는 것은 강한 폭력 성향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폭력 성향의 결과이다. 얘가 원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2번, 4번으로 아직 후보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을까지 봐야 되네요. 리을 A, B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 성향과 폭력물 시청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뭐 상관관계니 인과관계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 정도에서만 거의 등장하고 보통 상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느 논리에서입니다. 상관관계냐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구분이 필요한 것은 보통 어느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 문제를 풀 때는 상관관계는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알아주셔도 되고요. 일단 관계가 있죠. 청소년 폭력 성향이 여기에서는 폭력물 시청의 결과로서 같이 가고 B학자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를 뒤집고 오히려 폭력 성향이 있는 쪽이 폭력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청한다. 인과관계를 뒤틀었지만 어쨌거나 얘가 높으면 얘도 같이 높은 이런 구조가 되죠. 같이 높게 되거나 같이 낮게 나타나거나 하는 게 상관관계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양자 모두 도출할 수 있는 판단일 겁니다. 다만 A와 B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형 스스로 연습하기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로 들어가면 첫 번째 문제 좀 글씨 폰트가 작네요. 오른쪽에 있는 251페이지에 이미 정답까지 체크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본문을 좀 보시고 아래쪽 가려놓고 그렇게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스로 연습하기 첫 번째 기출문제.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금 긴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1949년 7월 4일 한 해 바뀌었죠?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일단 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시읍면으로 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고 되게 나열적으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하고 다섯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 단체장에게는 해상권을 부여하는 영국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이와 같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일단 정리하고 지문형도 규정형과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끊어읽기. 끊어읽기를 문장에서도 끊어읽어야 되지만 문단별로 끊어서 선택지 분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렇게 문단 끊어서 해당하는 것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48년과 49년이라는 두 가지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이 두 년도를 따지고 있는 거 1번, 2번. 그 다음은 없죠. 그래서 1번, 2번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틀린 거 바로 판단되겠죠. 자,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그 다음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제정 당시 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읍면장을 지명하는 게 아니고 지명도 아니고 시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도지사 정도를 임명하는 거였죠. 역시 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문단과 관련된 정보를 볼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선거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한 채 연기되었고 이후 대통령은 1951년 12월 31일 헌법 개정과 함께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 중인 52년 4월 25일에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5월 10일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을 제외한 7개도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53년에는 5월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지역에서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자, 연도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관련돼서 3번 5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것만 봐도 일단 틀렸죠. 52년 일부 지역에서만 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까지 특정 안 해도 충분히 3번 선택지 잘못됐다는 것은 금방 해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4번, 5번은 56년부터니까 이거는 3문단 가야 되네요. 이렇게 좀 우리한테 행운을 안 주는 기출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정답이 도출됩니다. 마지막 문단 56년에는 지방자치법을 또 개정해서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서 이때서야 주민 직선이 된 것이고요. 선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8일 제2차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한 시읍면장 선거 실시. 8월 13일 자 일단 56년 요거 바로 한번 봐보죠. 지방선거를 통해 시읍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자 법을 개정하여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여기는 처음이라는 이런 진술 없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바로 내리기는 좀 어려웠었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최초인가는 앞의 내용들을 다시 봐야 되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1949년 이때는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했습니다. 얘만 보면 되겠죠. 시읍면장.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헌법 개정 다음에 시읍면장에 대한 진술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주로 의회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문단 갔더니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1문단의 정보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서야 주민 직선이 된 건데요. 따라서 4번 최초로 56년에 최초로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가 이게 맞는 설명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간을 좀 넓게 보고 읽어주셨어야 됐습니다. 4번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다라는 요 처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 문장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해서 아 이게 최초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측을 하셨어야 됩니다. 5번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0년도의 사례를 보시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3번 문제 상당히 예전 문제인데요. 2009년에 치러졌던 행시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할 것인데요. 일단은 시간은 2분 정도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 잡고 풀어보시고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마르고 있어서 자, 여기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 중위값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중위값은 관찰값을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경우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말하면 평균은 관찰값의 합을 관찰값의 개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관찰값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종모양인 경우 완전히 좌우 대칭이라고 한다면 중위값과 평균은 당연히 일치할 것이지만 그러나 분포가 좌 또는 우로 치우쳐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 사례지만 완전히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소득에 있어서 여기가 저소득, 여기가 고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분포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일단 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두 번째 문단. 경제 관련 자료의 경우 분포가 대칭인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득 분포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치우친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치우치는가? 분포의 봉우리가 가운데보다 왼쪽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치게 되어서 이런 스타일의 봉우리 구조가 됐을 때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된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된답니다. 즉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더 크다는 것. 요 구조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다는 게 되겠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않고 막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이게 개념이 반대로 뒤집힌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본문 내용 해석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그냥 여기서 언급한 관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면 일단은 소득이 적은 쪽이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그리고 여기서 언급했었던 거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된다고 한 거는 이때 크다는 소득의 크기니까 크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다는 거겠죠. 평균이 중위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에서는. 이 경우 다수의 인구 또는 가구가 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이 평균 소득을 근거로 한 국가의 휴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균값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중위소득을 같이 공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3문단.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중위값과 평균을 구하는 데는 동일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통계로 평균을 발표하던 것을 중위값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중위값을 추가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 없다. 그냥 한 번에 계산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기억. 정부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전달을 위해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무슨 추가 비용이 들어요? 추가 비용 없다고 했죠?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 필요 없이 중위값으로 아예 대체하거나 추가하거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니은 각 국가별 무역 수지를 조사하고 정책을 결정할 경우 중위값을 사용하더라도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이거는 극단값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되게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극단값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 극단값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기억이 참 애매하게 나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었죠?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좌 또는 우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극단값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지문에서 준 정보에 따르면 극단값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언제? 분포가 좌우 대칭이 아닐 때 평균이 영향을 받는 거죠. 평균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니은 다시 보면 중위값을 사용하더라도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중위값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도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진술했는데 중위값이 극단값의 영향을 받을지 안 할지는 이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평균이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같은 선택지가 이게 본문의 정보 가지고는 확정지어서 판단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진술입니다. 어쨌거나 옳은 건 아니겠죠. 그 다음 디귿. 전국 주택가격의 가격 분포가 대칭적. 분포가 대칭적이면 굳이 중위값 사용할 필요가 없이 똑같으니까 평균값만 사용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리을.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클 경우 자, 평균 소득으로 후생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클 경우 평균 소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죠. 중위값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중위값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발표하거나 해야 된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으니까 리을은 맞는 거죠. 평균 소득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미음에 대한 판단까지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5번 때문에. 따라서 미음. 특정 경제 변수의 분포가 우측으로 치우친 경우 이거를 위해서 이 도식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 변수의 분포가 그래프상 왼쪽에 좌측에 분포가 치우친 경우 이때는 중위값이 평균값보다 작게 된다고 했어요. 미음은 반대로 되는 거죠. 미음은 이런 식의 분포가 된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치우칠 경우에 그러면 반대로 되겠죠.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위가 평균보다 큰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되는가? 그 경우 중위값이 평균보다 좌측에 있다. 이 크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다는 거였어요. 요 저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가 평균값보다 크기가 크다는 거니까 위치상으로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중위값이 좌측에 있다고 돼 있으니까 미음은 틀린 녀석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중위값이라는 개념과 평균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막 적용하려고 해서 그 중위값이라는 것이 이 딱 정중앙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고 해석해 들어가시면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언급된 요 위치 관계 혹은 크기 관계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택지에서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진출했으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서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미음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4번 패스하고 5번 홀수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도 바로 분석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5번. 자, 군국기무처라는 명칭의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흥선대원군과 관련돼서 나오게 되죠. 군국기무처 1894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한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었다.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 정책결정기구인 군국기무처가 구성됐습니다. 이 기구의 이름은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했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1문단이 조금 짧죠. 그래서 2문단까지는 보고 선택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문단. 군국기무처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는데 이 기간 중 군국기무처는 40회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189개의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제왕권의 제약이나 재정제도의 일원화뿐 아니라 양반 상인 등 계급의 타파 같은 것도 있어서 조선사회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0년대 이래 개화운동에서 강조한 개혁안과 더불어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도 포함되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이때의 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2문단까지 보고 선택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폐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패스. 2번 기무처의 이름을 딴 건 맞는데 고종이 아니고 흥선대원군이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봤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청일전쟁의 승리의 확실시. 이거는 아직 언급이 안 됐으니까 보류. 4번 군국기무처는 실제 활동 기간 동안 월 평균 210건 이상의 개혁의안을 통과시켰다. 월 평균이 아니고 3개월 동안 210개죠. 3개월 동안 210개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마지막 5번. 통과시킨 의안에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담기기도 하였던 의외로 쉽게 또 도출이 되네요.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나왔었죠? 요 내용들에서 금방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까지 안 보고 이게 아니고 이제 2문단이었죠.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까지 정보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패스하고 7번 문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7번 문제가 이게 지문형이면서 아까 봤었던 규정의 계산형 문제 비슷한 그런 적용형 지문 문제입니다. 지문형 문제입니다. 딱 봐도 상황에 뭔가 수치들이 나오고 발문의 내용도 총 맞이 기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예측이 되시겠죠?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시간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발문에 문제풀이의 방향성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판단할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과거 급제한 아들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분재라는 개념은 생소한 건데 이건 설명이 나오니까 분재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 자, 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 조선시대의 분재는 시기가 제주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분재가 뭔지는 밑에 각주 설명이 나와 있죠. 재산 분배입니다. 별급은 제주 생전에 과거급제, 이런 케이스 바로 나왔네요. 과거급제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전, 미리 나눠주는 거고, 기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제주가 임종에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제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제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화회라고 했다. 화회는 제주의 3년상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는데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제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있으면 이에 근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해서 나누는데 조선 전기에는 경국 대전의 규정에 따랐을 때 친자녀 간 균분 분제입니다. 여기는 배우자가 없네요. 배우자가 없지? 그냥 자녀한테 바로 갑니다. 조선시대 때는 배우자는 그러니까 아내 쪽은 특히 아내 쪽은 따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그 재산 분배에 있어서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친자녀 간 균분 분제를 원칙으로 하나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제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로 데려온 사람한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제사를 지낼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준다 이런 몫입니다. 이런 구분입니다. 그 다음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 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분제되었고 기급과 화해 대상 재산에는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거는 뭐 공통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황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상황. 자,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제주 갑의 분제 대상자는 총 4명입니다. 아들 둘, 딸 둘. 이 중 딸 1명은 양녀입니다. 이 양녀가 약간 차별 대우를 받겠죠. 두 번째, 갑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 있습니다. 요 과거 급제 아들을 이제 A라고 해봅시다. 이 A에게 밭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밭 10마지씩을 준 것이 전부였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사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제받은 밭이 총마지기 수니까 이 분제는 분급과 기급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죠. 이때 20마지기만 계산하면 안 되고 20마지기 자체가 선택지 없습니다. 이거에다가 분급받은 거, 별급받은 거, 이제 기급받는 거 얼마인가 요게 추가가 돼야 되죠. 일단은 20마지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해 대상 재산은 100마지기며 여기서도 이제 수치 계산하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문단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기급과 화해 대상 재산 이거는 임종 가까워 왔을 때 하는 그거죠. 그 재산에는 이미 사전에 별급으로 받은 재산은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했었던 요거 있죠. 20마지기와 각각 10마지기씩 준 전체 40마지기를 빼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60마지기를 가지고 분배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0마지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계산이 완전히 엇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마지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재산을 모시기로 하였으며 자, A라는 인물이 그러면 5분의 1을 더 가져가게 되겠네요.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해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 그러니까 과거급제한 아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균분된 그러니까 균분을 한다는 것은 4명이니까 1대 1이었을 건데 4명이죠. 그 중에 A 이 A는 5분의 1을 더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그리고 맨 마지막 양녀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 얘들은 1이죠. 비율이. 이 1의 몫의 5분의 4니까 0.8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에 대해서? 백마지기에 대해서. 자, 백마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바로 1.1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겠고 이거 전부 다 합하면 4죠. 4분의 1.1을 백마지기에 곱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5마지기가 나오죠? 이렇게 아니 30마지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계산을 하실 때 아까 봤었던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규정형 문제에서 봤었던 가액을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거 화해 대상이 되는 재산이 100마지기인지 아니면 미리 별급받은 40마지기를 뺀 60마지기인지 이것부터 일단은 처음에 잘 설정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 이런 비율 관계를 계산해야 될 때는 이거 일단은 꼼꼼하게 좀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균분한다는 게 기본이었고 그 균분된 상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추가 이익을 받는 것인가는 5분의 1, 그 다음 5분의 4 무엇에 대해서 균분된 기본 1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5분의 1이 추가되고 5분의 4만큼을 가져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 처리로 7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수치값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값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셔야 되는데 이거 바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칠판만 지우고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첫 번째, 바닥글에서는 옷 탕량률이라는 개념과 옷 채용률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상황 판단에서도 다뤄지게 되지만 자료 해석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일종의 조건부 확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채용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합한 지원자 중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을 오탈락률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체 지원자가 아닙니다. 적합한 지원자라는 분모값 중에서 탈락되어버린 지원자의 비율이 오탈락률이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채용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오채용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봤더니 갑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120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 최종적으로는 360명이 채용이 됐답니다. 신입사원 채용 후 조사해보니 이 1200명의 지원자 중에서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는 800명, 부적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탈락률을 계산할 때는 이 800을 이제 분모값으로 잡고 가야 되겠죠. 800분의 오탈락률의 분자는 탈락시킨 지원자니까 탈락시킨 지원자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채용된 360명의 신입사원 중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40명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러면 채용된 사람 320명만이 요 360명의 구성을 보면 320명은 애초에 적, 나머지 40명은 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 적합한 사람 800명 중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480명이 되죠? 이런 식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탈락률은 800분의 480%, 60%가 나오겠고요. 똑같은 식으로 오채용률도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 400명 중에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이죠. 그러면 요거는 10%라는 게 금방 도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다시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그룹 안에서의 추가적인 확률을 구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게 상황 판단 기출 문제에서는 예전에도 몇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건 일단은 그 해당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일단 맛백으로 8번 정도만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실 때 좀 예전 기출문제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과 10번 두 개가 남았는데요. 9번, 10번은 여러분들 그냥 개별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9번까지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을 마지막으로 지문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조금 긴 편인데 이것도 한 1분 30초 정도로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발문 A 학자의 언어 체계에서 표기와 그 의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뭔가 좀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발문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지문 정보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단. 어떤 보편어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 이를 위해 A 학자는 우선 세상의 모든 사물을 40개의 속으로 나누고 속을 다시 차이로 세분했다. 예를 들어 여덟 번째 속인 돌은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6개의 차이로 분류된다. 속 다음이 차이의 틀입니다. 가치 없는 돌은 1번, 중간 가치의 돌은 2번. 이런 식으로 다 암기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차이는 다시 종으로 세분화됐답니다. 예를 들어 가치 없는 돌인 1번은 그 크기 용도에 따라서 다시 8개의 종으로 속, 차이, 종 이렇게 이거 어떤 계통 분류 그런 개념을 다루고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가치 없는 돌도 다시금 어떻게 8개의 종으로 분류했고 이렇게 사물을 전부 분류한 다음에 A학자는 속, 차이, 종의 문자를 대응시키고 표기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째 속부터 7번째 속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그 돌 같은 경우는 8번째 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 돌 말고 다른 녀석 7번째 속부터 8번째 속까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서 돌은 DI랍니다.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그 다음 차이를 나타내는 요 녀석들 중괄호가 붙어있는 요 번호들은 표기는 첫 번째 차이부터 순서대로 B, D, G, P, T, C, Z, S, N을 사용했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나 봅니다. 그래서 차이부터 순서대로 B, D, G. 돌 같은 경우에는 6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은 또 순서대로 W, A 이런 식의 순서로 갔답니다. 따라서 DI는 돌을 의미하고 DIB는 자 DI 속 다음에 B 차이가 붙은 거죠. 이 B는 요 순서대로였습니다. 그러면 가치 없는 돌이죠. 가치 없는 돌. 거기에다가 A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DIA까지 붙어 있으면 A는 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거는 A는 두 번째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건 그냥 순서네요. 순서. 이렇게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DI TU DI는 돌이겠고요. DI는 돌이 맞죠? 물에 녹는 지구의 응괴물의 6번째 종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전에 DI는 돌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세분화해서 중괄호를 보시면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돌이라고 안 돼 있고 응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명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아무튼 DI니까 일단 돌 쪽에서 찾아야 되고요. 본문에 있었던 요거는 일단은 본문에 놔두죠.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T는 몇 번째입니까? T는 그 다음 차이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5번을 보라는 거죠. 물에 녹는 지구의 응결물. 그 다음 U는 마지막 종인데 U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6번째죠. 6번째. 따라서 5번 물에 녹는 지구의 응결물 중에서 6번째 종. 자, 1번은 제대로 됐습니다. 2번은 GW니까 잎 계열이네요. GWPY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잎인데 잎과 관련돼서는 이런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차이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크게 봐야 되겠죠. 자, GW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는가? P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YI입니다. 자, 그러면 PYI P는 네 번째, 그 다음에 YI는
종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GW가 입히고 차이는 네 번째가 맞는데 종은 여덟 번째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자, 9번 스타일의 문제 같은 거는 실제로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풀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뭐 어떤 그 규정을 볼 때 필요했었던 뭐 요건 효과, 뭐 단서 같은 것들을 뭐 세분화시켜서 구조화시키고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이랄까요? 그런 것이 엄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들은 아닐 겁니다. 주어진 정보를 핵심적인 거 잘 찾아내고 관련된 선택지의 진술을 보실 때 일단 정보가 어디 있는가를 빨리 잘 돌아가서 해당하는 진술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압축이 되어 있는가, 패러프레이징 된 건 없는가 이런 거 판단하면 되는 스타일이었고 아까 봤었던 기출 중에서 뭐 8번이나 아니면 7번 같은 게 추가적으로 계산이 요구되거나 하는 스타일의 적용용 기출문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규정형에서 봤었던 그런 문제풀이의 프로세스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었던 규정형과 지문형은 비슷한 방식으로 보다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보다 더 이 상황 판단을 상황 판단으로 만들어주는 까다로운 영역이죠. 단서형과 그다음 공식형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7교시 여기서 마무리 짓고 8교시부터 이제 후반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